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형상관리 도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보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용어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다양한 예제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10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5점이지만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는 것들, 그리고 보기에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답을 보게 되면 1번은 SVN, 2번은 CVS, 3번은 BC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아, 이런 것들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전공자라든가 코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코딩을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언제나 좀 협력을 해서 하게 되죠. 뭐 혼자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버전이라는 걸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버전을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상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CVS, SVN, Git. 그래서 GitHub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Git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SVN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의 답은 SVN이에요. SVN이 어디죠? 여기 있네요. SVN인데 이게 뭐죠? 잘 읽어볼까요? 중앙 집중형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개발자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개발자는 데이터를 중앙 저장소에 업로드하거나 주강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매우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이 백업과 복구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CVS예요. CVS 같은 경우에는 백업은 되지만 롤백, 즉 이제 복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CVS에서 이 단점인 이 복구 안 되는 기능을 추가한 게 뭐다? SV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VN은 이거고, 그러면 CVS는 무엇이냐? 중앙집중식 버전 제어 시스템으로 모든 소스 코드가 중앙 서버에 저장되고 개발자는 서버에서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체크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Git은 확실히 다른데 SVN하고 CVS의 차이점은 조금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고 설정이 간편하며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도구라고 해서 이제 CVS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CVS보다는 SVN과 Git이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3번 문제의 답은 Git인데, 여기서 보면 로컬 저장소와 어떤 거? 원격 저장소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빠른 수행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데이터 무결성 분산 비선
워크플로우를 그런 도구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내용이 무엇일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SVN, 두 번째 정답은 VS, 세 번째 정답은 T. 그런데 제가 여기다 보면 CSV라는 걸 해놨죠. 왜냐하면 CVS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CSV라는 파일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CSV였나? 이제 헷갈리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CVS 그리고 SVN 그리고 G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좋고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차이점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SVN, SVN 이것은 GIT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에 이제 개발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도 개발자 컴퓨터가 있죠. 이게 서버에 있는 정보예요. 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커밋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계속 최신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커밋을 할 때마다 각 버전이 관리가 돼서 내가 혹시 지금 뭐 어떤 코드를 바꿨는데 잘 안 돌아간다. 그럼 이전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전 코드를 다운받아서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SVN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Git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로컬 레포지토리라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커밋을 어디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커밋을 어디서 한다? 우리가 커밋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커밋은 이제 그 서버에다가 반영을 한다라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트랜잭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 개발자 PC에서 여기 서버 쪽으로 올리는 거를 이제 커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Git의 커밋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즉, PC 쪽에 있어요. 즉, 개발자 PC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밋을 해서 다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푸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서버 쪽으로 올리는 걸 푸시라고 하고 그리고 풀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로부터 땡겨오는 것을 우리가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컬 레포지토리랑 워킹 카피 이렇게 다른 공간이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Git과 SVN은 뭐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분리했다. 그리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Git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우리가 SVN, Git, CVS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 문제, 이 세 개의 형상관리 도구는 언제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형상관리 도구가 그만큼 개발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형상관리 도구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보기들을 조금 더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OLTP와 OLAP, OLTP 여기 있죠. 그리고 OLAP 이런 식으로 쌍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만 나와 있고 그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TP인지 AP인지 들어보긴 했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T와 A의 차이점. 그럼 T는 뭐예요? 왜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는 아날리티컬, 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트랜잭션. 그래서 OLTP는 이쪽에서 보면 데이터의 특성이 어디? 트랜잭션 중심이다라는 거고, OLAP는 주제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한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시각화도 시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OLAP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빅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제 데이터 마트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DBMS죠. 그래서 기존 DBMS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OL이 뭐예요?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많은 수의 온라인 단기 거래 관리, 이런 식으로 TP와 AP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즉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쭉 찾는 거죠. 트랜잭션 중심으로 해서 마스 데이터 트랜잭션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있네,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네, 알겠죠? 그러면 메이킹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OLTP와 OLAP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있는 것들끼리 잘 묶어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젠킨스라는 게 있고 그래들이라는 게 있고 메이븐이, 얘네들을 동시에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젠킨스라는 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로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알아두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기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 도구에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젠킨스라고 하면 뭐다? 오픈소스 자동화 서버예요. 그래서 빌드, 테스트, 배포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자동화하는 도구인데, 그때 뭐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래들이라든가 메이븐이라든가 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젠킨스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여기서 보면 오픈소스 빌드 도구죠. 그럼 그래들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들 이것도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바, 뭐 코틀린이라든가 이런 언어에 대해서 오픈소스 빌드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빌드, 그리고 테스트 및 배포를 위한 일련의 도구와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아파치에서 만든 건데, 아파치 엔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개미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뭐하다? 빌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 정도. 그리고 아파치 메이븐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븐은 뭐 하는 거다? 프로젝트 관리 및 이해를 하는데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아파치 엔트, 아파치 메이븐이라고 쳐가지고 그 차이점이라든가 어떻게 사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안 한 게 뭐 있죠?
그렇죠. 우리가 CSV를 안 했죠. 이 CVS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냈는데 CSV 파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외를 오랫동안 하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CSV 파일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메모장에서 열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엑셀 파일로 열게 되면 이렇게 컴마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엑셀로 열리게 돼요. 그런데 이 CSV 파일은 왜 쓰느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해서 이 정보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용량이 많이 작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큰 데이터를 용량 작게 쓸 수 있겠죠. 많은 양을. 그래서 CSV 파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양의 정보를 작은 용량에다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V는 컴마, 보통 이 컴마로 해요. 컴마, separated. 그래서 컴마로 구분된 values, 어떤 값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컴마, separated values, CSV 파일이. 그러니까 꼭 절대 CVS 파일과 헷갈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연관된 것들은 동시에 같이 외우게 되면 더 이해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용어를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쿼리가 나왔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문제구나 이렇게 했겠네요. 여기서 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정복과가 50명, 건축과가 100명, 즉 전기과가 50명, 총 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겠네요. 그죠? 그 학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에 따른 튜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건 튜플이 몇 개냐. 그러면 스튜던트는 학생 테이블 명이고 EPT, 디파트먼트구나. 그래서 학과 컬럼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복과 학생 수 50명, 100명, 50명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돌리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DDL이라든가 DML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글로만 나와 있고 쿼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여기 보면 답은 이제 203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일부러 제일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눈으로 풀어보거나 손으로 풀어본 다음에 이제 답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쿼리를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쿼리를 만들어서 정보가가 지금 카운트를 했을 때 50명, 100명, 10명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각 과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그 네임은 S라고 해서 스튜던트라고 하고 1번부터 쭉 해서 200번까지 만드는데 그때 50명은 정복과. 그래서 50명까지는 정복과예요. 그리고 여기 건축과는 51번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00명. 그리고 전기과 50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쿼리를 돌려본 거죠. select department student.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학과로 했을 때 뭐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과가
뭐예요? 쭉 있는데 우리가 디스틴트라는 게 뭐죠? 중복 제거죠. 이거는 중복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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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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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200로우가 리턴됐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쿼리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2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튜플의 개수 뭐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때 이 튜플의 개수가 총 200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학생인지도 뽑으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 할 때 이제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네임 같은 경우에.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뭘 구해라? 튜플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200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0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요번엔 distinct department라는 게 나온 거죠. DPT. 그래서 학생 테이블로부터 이제 학과를 distinct 했죠. 그러면 이렇게 정복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복과와 건축과와 전기과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라? 중복을 제거해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한 명씩밖에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이 나오는 거죠. 잘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카운트를 계산하는데 distinct DPT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from student 하니까 스튜던트 테이블로부터 where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 DPT 정복과인 거. 그 과가 정복과인 이제 학생들에서 뭐를 구해라? 카운트를 계산을 할 건데 그때 DPT 이게 뭐예요? 요렇게 나온다고 했죠. 중복을 제거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복과 건축과 전기과 그중에 정복과인 거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에 있는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카운트를 계산을 하게 되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왜? 요렇게 distinct DPT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중에 정복과만 선택을 한 거죠. 조건이 정복과인 걸 찾아라라고 하니까 그중에 정복과만 나와서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SQL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매번 이런 테이블만 보고 아니면 쿼리만 봤던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는 한없이 강조해도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시언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코드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성이 있어요.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성. 첫 시간에 봤던 이제 지뢰찾기 게임을 만드는 그러면 그 지뢰찾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코드인 거죠. 호수를 판별하는 코드 아니면 뭐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코드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변수들이 있는 거고 그럼 그 각 변수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얘는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양하게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수열이나 순열 같은 것도 구할 때 한두 개만 해 보고 그다음에 몇 개 해 본 다음에 패턴을 찾죠.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서 풀듯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어 한두 개만 해 보면 되지 모든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즉 언제, 여기 보면 이 품문이 있죠. 이 조건이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언제 카운트를 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C 언어, 컴퓨터 언어인 이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한다? 완전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완전수라는 것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수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해요. 그럼 완전수는 몇 개 없겠죠. 그래서 즉 어떤 수의 모든 양의 약수를 더했을 때 그 수 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로 이걸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8 같은 경우 1, 2, 4, 7, 14, 28 이런 것들인데,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본인의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더했을 때 이 값과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 값은 같죠. 즉 6이죠.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4도 8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 이내에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의 의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수들은 지금 N, K, S, J, CNT에서 총 6개가 있죠. 그러면 이 변수를 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은 뭐 하는 거다?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현재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부터 30까지 6이 완전수인가 7이 완전수인가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6부터 30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6부터 30까지 하면 현재의 값인데, 현재 값에서 이제 그 절반 값을 K라고 해요. 이거는 약수 구하는 이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절반을 쪼갠 다음에 어차피 이게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S는 N의 약수들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얘가 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S에다가 이렇게 나눠 떨어지면 약수니까 이게 약수구나. 그때 약수의 합을 계속 누적시켜 주는 거죠. 전부 누적됐을 때 그것과 현재 내 n이 같다면 카운트를 늘려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수를 찾았을 때마다 그때 1씩 증가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j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현재 값이죠. 즉 내가 6이라는 걸 가지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6의 반절이죠. K까지 6이었으면 3까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1, 2, 3을 가지고 그 퍼센트, 이 퍼센트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하는 거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게 약수겠죠. 그럼 그 약수는 여기다가 계속 누적해서 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2로. 그리고 나서 CNT는 S와 N이 같은 경우를 계산한다. 즉 이거는 완전수인지를 찾는 거죠. 그 완전수가 몇 개인지를 담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이 무엇을 하는 거고 이 각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완전수를 구하여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 이 코드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리즘 배울 때 단순하게 해보는 것들인데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웬만해서는 코드를 다 주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구하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버깅표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6일 때라고 하면 K는 3이 되겠죠? 그죠? 왜? K는 뭐다? N 나누기 2니까. 그래서 N의 반절, K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S는 이렇게 했을 때 약수가 6의 약수가 1, 2, 3이죠. 그렇게 되면 이걸 더했을 때 얘가 6이니까 6과 6은 같죠. 그래서 S와 N이 같기 때문에 true. 그러면 카운트가 1이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N이 10인 경우는 완전수가 아닌 거예요. 왜? K가 5가 되니까 5까지 이제 약수를 구한 거죠. 근데 1, 2, 5 이 없어요. 얘가.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더하면 8이 되죠. 그러면 N은 10인데 S는 8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논리식이 맞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되고 TNT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28은 완전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28 이런 식으로 K 14가 됐죠. 그러면 1, 2, 4, 7, 14 했을 때 이 값은 이게 28이 되겠죠. 그래서 S는 28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뭐가 된다? true가 돼서 그러면 CNT가 1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총 여기서 1, 이때 1, n이 6일 때, n이 28일 때 1씩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정확히 6부터 30까지 이것을 n 값을 다 해보면서 디버깅표를 만든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한 두세 개 정도를 해보면서 패턴을 찾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구하는 코드인지를 굉장히 고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딩 문제를 푸는 거지 무식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푼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자격증만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을 해서 내가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수많은 코드들을 봐야 돼요.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코드를 왜 짰는지, 이 변수를 왜 쓰고 있는지, 필요 없는 변수를 썼다. 그건 솔직히 코드를 잘못 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전에, 즉 알고리즘을 짤 때도 어떤 설계를 할 때 어떤 변수가 필요할지, 그리고 얘를 자료 구조를 뭘 쓸지, 배열을 쓸지, 리스트를 쓸지, 뭐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엔 잘 작성된 코드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의 코드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라고는 하지 않죠. 우리 코딩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요즘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용어랑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를 잘 모르게 되면 절대 무엇을 못한다?
합격하기가 라는 거죠. 그래서 IT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모르게 되면 이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많이 계속 복습하면서 눈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일단 답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있는 이 10가지는 제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의 정답은 트러스트. 2번 문제의 정답은 뭐다? 타이포 커팅.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답은 트러스트 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는 프로세서 안에 있는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일반 영역, 그리고 암호화 키와 같은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는 보안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프로세서를 분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서를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m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트러스트 존인데 트러스트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존을 따로 만들어 놓고 논 트러스트 존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처리하고 중요치 않은 건 이쪽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암호화 키와 같은 민감 데이터. 여기에 이제 트러스트 존 여기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다?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으로 나눠서 했고 Am사에서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RM 이 정도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 안에 독립적인 보안 구역을 따로 두어 정보를 보호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드웨어에서 직접 실행되며 하나의 CPU를 두 개의 가상 공간으로 나눠서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사용자가 실수로 도메인 이름을 잘못 입력한 이때를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기법이에요. 공격자는 철자가 틀린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해서 사용자를 합법적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이버 보안 공격의 한 유형이다. 얘는 뭐 하는 거다? 타이포. 그래서 답은 타이포 스쿼팅인데 타이포 스쿼팅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타이포 스쿼팅이 있는데 스펠링 스쿼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오타나 철자 오류가 있을 때, 즉 우리가 구글을 빨리 쓰려고 했는데 근데 글을 쓰는데 구글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이트가 어떻게 돼요? 타이포 스쿼팅을 해놨기 때문에 구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구글이 들어갔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사하게 사이트를 한다든가 아니 뭐 성인 사이트로 연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유인하거나 이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구글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진짜 구글과 유사한 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예요? 원래 사이트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펠링 스쿼팅은. 혹시라도 요번에는 타이포 스쿼팅이 아니라 스펠링 스쿼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 스쿼팅은 우리가 타이핑할 때, 우리가 타이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이핑할 때 잘못하는 거. 스펠링도 당연히 타이핑을 할 텐데 뭐 한다?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 스펠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G가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사용자를 혼동시키고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둘 다 안 좋은 목적인데 그랬을 때 뭐다? 우리가 타이핑을 잘못하는 거를 타이포스커팅이라고 하고 사이트의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죠. 구글 했는데 구글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걸 우리가 스펠링 스쿼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답은 다 끝났지만 나머지 이제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전 상세 해설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만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충분히 나올 법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푸핑부터 보게 되면 스푸핑은 뭐다? ARP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IP를 맥으로, 맥을 IP로 그래서 ARP, RARP 이렇게 하죠. 우리가 IP를 가지고 있지만 IP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IP를 맥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ARP라고 하는데 스푸핑이라고 했죠. 이 ARP 스푸핑이 있고 IP 스푸핑, DNS 스푸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ARP 스푸핑이 정보 처리 기사에 답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스푸핑이 뭔지 잘 알아둬야 된다. 스푸이는 이게 뭐다? 눈속임에서 파생된 IT 용어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격자의 악의적인 시도에 의한 잘못된 정보 혹은 연결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일련의 기법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눈속임을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격자가 중간에 있어요. 빨강색으로 한번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사귀는 사이니까 같이 뭔 대화를 하고 있는 거. 그랬는데 내가 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중간에서 공격자가 무슨 짓을 하느냐? 철수야, 0.0.0.4의 맥 주소는 DB야라고 했죠. 근데 실제 맥 주소는 뭐예요? CC예요. 그래 놓고 영희한테 또 뭐예요? 여기 10.0.0.2의 맥 주소는 비비야라고 하죠. 또 본인인 거예요. 그죠? 얘의 맥 주소는 AA죠. 즉 철수는 영희랑 소통하고 싶고 영희는 철수랑 소통하고 싶은데 우리가 IP 주소에 대해서 맥 주소를 다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 철수라는 사람은 영희한테 보낼 내용을 누구한테 보낸다? 공격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영희도 철수한테 보내야 되는 것을 공격자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돼요. 공격자는 자기가 받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내가 철수가 예를 들어서 영희에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희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공격자가 바로 채버리면 영희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공격자는 그것을 자기는 복사를 하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잘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격자한테 계속 정보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이제 채팅 같은 거 내용들 아니면 패킷을 분석을 해서 이 내용을 봐서 어떻게 한다? 악의적인 용도로 쓴다. 이게 우리가 ILP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제 distributed denial 이제 of service라고 해서 DOS가 있고 DDoS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가 뭐 하는 거냐, 뭐 좀비 PC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디도스에 내 PC가 좀비 PC로 걸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태커, 이 공격자가 어떻게 한다? 서버를 공격하는 거예요. 웹 서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웹 서버를 공격을 하는데 언제 다운이 되냐? 리소스가 부족할 때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래픽을 엄청나게 생성하는 거예요. 트래픽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뭐 정보를 전송하고 이 패킷을 전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부하가 되는, 그리고 뭐 내가 그냥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그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 트래픽이라고 해요. 약간 교통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도스라는 게 뭐예요? 분산 서비스 거부의 약어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악성 트래픽을 좀비 PC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보내는 공격 방법.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PC를 사용해서 얘네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제 한 번에 서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는 원치 않는 인터넷 트래픽을 보내 공격 대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좀비 PC들은 이 서버를 다운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랬는데 명령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한다? 서버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트래픽이 공격 대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PC가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나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뭘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공격받고 있으면 제 정보조차도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서버를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이제 주문을 넣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된다? 진짜 주문을 못 받아요. 난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 싶어서 이제 배민을 접속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못 오는 거죠. 왜? 서버가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키로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데 진짜 중요해요. 잘못하면 키로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암호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로거 어택이라고 돼 있죠. 키로거 공격. 로거. 로거는 로그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어떤 기록을 하는 건데 그걸 키보드로 치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키보드로 칠 때 당연히 뭐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메일을 보려고 하면 그냥 비밀번호를 치겠죠. 그때 그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전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뭐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접속을 해서 악의적인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이제 키보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체제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그때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키보드에 입력된 거를 이제 키로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공격자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 사이트 같은 거 쓸 때 꼭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마우스로 입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키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비밀번호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키로깅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는 이렇고, 이걸 가지고 가져갔을 때 어떻게 돼요? 키로깅 프로그램을 가로채기 한 정보, 이 날짜에 여기에 어떻게 쳤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각 날짜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겠죠. 어찌됐든 키로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많은 공격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XSS 공격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X가 크로스죠.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XSS 있죠. 그거 우리가 다양한 게 있어요. 스토어드 XSS, 리플렉티드 XSS, 돔 XS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냥 간단하게 스토어드랑 리플렉트 정도만 알아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얘는 저장하고 얘는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XSS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한다.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 그리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게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크립팅이라는 용어 되겠죠.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다. 즉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웹서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호스팅,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이쪽으로 웹서버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URI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삽입을 해놓고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있어요. 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URL이 있는데 그 URL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그 URL을 이쪽으로 내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청을 했으니까 악성 스크립트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브라우저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방식. 이게 스토어드 XSS예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문서를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안 좋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도 되는데,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렉티드 XSS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쪽으로 직접 보냈었죠. 그게 아니라 차이점은 빅팀이라고 해서 희생자한테 이렇게 URL을 악성 스크립트 포함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거를 요청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 웹서버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악성가 실행된다. 그래서 어태커는 뭐 한다? 웹서버한테 이쪽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 웹서버한테 이 어태커가 이 스토어드 XSS는 이렇게 해서 웹서버를 한번 호스팅을 했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이쪽에서는 얘가 웹서버 쪽으로 가지를 않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반영한다, 반사한다 해가지고 URL을 보내고 이렇게만 도는 거고, 이거는 내가 어디다가 서버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해서 스토어드 XSS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아 이게 이거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혹시라도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냥 SSS가 아니라 스워드인지 리플렉티드인지 돔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한 걸 물어본다라고 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안을 쪼금 공부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니핑을 볼 거예요, 스니핑. 우리가 아까 스푸핑을 봤죠. 스니핑은 뭐 하는 거다? 스푸핑은 속이는 거였죠. 그죠? 근데 스니핑은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해킹 기법으로 뭐 한다? 스니핑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거. 약간 우리가 엿보기, 엿듣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스니핑.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도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니핑은 쿵쿵거리면서 뭔가 이걸 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대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도청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대놓고 도청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패킷을 보는 거예요. 패킷 교환을 엿듣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패킷을 내 쪽도 보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자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수신자 몇 교소가 있고 데이터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수신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 호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 호스트한테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맥 주소가 뭐 끝에 0A라고 되어 있죠. 0A. 그럼 이 0A인 수신자한테만 패킷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받아요. 이 나한테 보낸 게 맞네? 하고 받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얘는 0B죠. 그러니까 이 패킷은 내 게 아니네 하면 우리가 드랍을 시킨다고 해서 패킷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자기는 분명히 0C인데도 불구하고 패킷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해서 패킷을 도청하는 거죠. 어. 원래 드랍돼야 되는 패킷을 내가 도청해서 이거를 얘가 받아서 보는 거예요.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게 우리가 패킷 도청이라고 해서 스니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를 보냈는데 그 택배가 혹시라도 잘못 왔어요. 그러면 주소를 보고 이거 아니네?' 하면서 잘못 왔는데요." 이렇게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드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싱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피싱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피싱은 되게 뭐 보이스 피싱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피싱 종류가 여기 보면 피싱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홈캠 피싱, 뭐 스퀘어 피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싱이라는 게 뭐다? 이게 낚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낚는다는 뜻으로 피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전화, 문자, 메신저, 뭐 가짜 사이트 등을 가지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낚시라고 해서 낚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왜? 피싱 사이트를 보게 되면 실제 사이트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처럼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이버면 당연히 네이버겠지 하고 믿고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HTTP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비밀번호 변경을 한다고 해서 실제 내 비밀번호를 갖다 넣게 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피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비밀번호로 내 개인정보 같은 거 뭐 클라우드에서 뭐 내 사진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피싱 사이트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이것도 내가 검찰인 것처럼, 아니면 뭐 다른 부모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뭐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홈캠 피싱, 뭐 스피어 피싱들도 있는데, 한번 궁금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 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IP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IPS가 있는데, E는 디텍션이, 그래서 뭐 한다? 탐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P는 프리벤션이죠. 그래서 얘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방하고 차단까지. 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고 얘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게 되면 IDS 뭐 한다? 디텍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탐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IDS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스위치 쪽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면 방화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탐지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방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방화벽을 뚫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뚫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뭐 문제가 생겼어. 한마디로 뭐 도둑이 들어왔어. 이거 뭔가 공격이 시작됐어.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IPS는 프리벤션이죠. 그래서 뭐다? 얘는 침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죠. 방화벽 바로 여기 안에 있어서 스위치 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먼저 우리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이쪽에서 패킷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겠죠,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하면서 차단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침입 방지 시스템 IP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용어들에 대해서 그냥 이론서를 보게 되면 쭉 잘 써 있지만 그 그림도 하나도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외를 할 때 하나하나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제 고객님들이 성적이 높게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런 IT 용어는 잘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를 같이 이런 식으로 IPS, IDS,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것, 뭐 스니핑, 피싱을 같이 알아두면 좋고, 뭐 DOS는 뭐고, 분산 서비스 버프 공격은 뭐고, XSS도 이제 아까 봤죠. 스월드랑 리플렉티드, 롬 XSS가 따로 있으니까 얘네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그냥 자격증만 따야지라는 것보다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보안은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5번. 요번에도 이제 기술 용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냐? 일단은 답을 보기 전에 같이 문제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용자가 한 번에 로그인,
'아 로그인 한 번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프로세스다라고 돼 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별도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고 암호가 하나만 있으면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다. 내가 구글, 다음, 뭐 네이버 이런 거 들어갈 때 다 각각이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써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기업 환경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위해 널리 사용되며 사용자 경험과 보안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증 방식이다라고 했죠. 이 답은 SSO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뭐다? 싱글 사인 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단일 아이디 자격 증명 세트로 한다. 여러 계정,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리소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요렇게 한 번만 접속을 하게 되면 다양한 앱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싱글 사인 온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인증 방식이고 이런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핵심 키워드를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내가 뭐 수제비 책을 보든 아니면 뭐 이기적 책을 보든 내가 이론서를 봤을 때의 그 내용과 실제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서 다르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프로토콜 이야기할 때 프로토콜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만든 사람 이름이 나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틀리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강락이 5점 차이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2-3점 차이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용어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많이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